기술주는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영역에서는 보유 비중 축소가 활발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과거 밸류에이션과 현재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기술주는 오랜 기간 동안 S&P 500 대비 약 20% 프리미엄을 유지해왔습니다. AI 열풍이 한창일 때는 그 프리미엄이 3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7% 수준에 머물고 있죠. 이건 기술주가 오랜만에 보여주는 최저 수준의 프리미엄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관세나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회복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 기술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은 가격 결정력도 있고 경쟁 우위도 뚜렷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가격 책정에서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 순환과 반대로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재무 구조도 탄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주가 훨씬 더 회복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 섹터 전반의 실적 추정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할인된 상태인 만큼 지금이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7% 프리미엄인데 만약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면 시장 전체의 멀티플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 현재의 7% 프리미엄도 지금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결국 시장은 기술주의 실적 추정치 하향이 전체 시장보다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주는 애초에 매출 총 이익률 자체가 훨씬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가격 결정력도 더 크고요. 재무 구조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AI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의 실적은 훨씬 더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지금 투자자들이 기술주로 자금을 다시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봅니다. 그럼 기술주가 경기 침체에도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경기 침체에 완전히 면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업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죠.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는 방어적인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공격적인 성장 동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급등락했던 그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반등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때 반등한 건 대부분 AI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즉, 기술주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억눌린 수요가 시장에 존재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보유한 종목만 비중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다들 기술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일으키는 데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지금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그게 오히려 기회라는 걸 가장 잘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적인 가격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0년 2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센트였어요. 2010년 7월에는 10센트가 됐고요. 2011년 2월에는 1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10달러가 됐죠. 2013년 4월에는 100달러였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2025년 1월에는 약 10만 9,20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이걸 사토시 기준으로 보면 달러당 구매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2010년 2월 비트코인이 1센트였을 때는 1달러로 무려 100억 사토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토시 한계는 0.0000001 비트코인이에요. 즉 비트코인 환계는 총 1억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센트였을 때는 1달러에 10억 사토시를 살 수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1000달러였을 땐 1달러당 10만 사토시였죠. 그리고 2025년 1월이 되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사토시는 고작 91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달러로 1299개의 사토시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토시밖에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사토시는 지금의 1200개에서 40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사토시는 고작 1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까지 오르면 1달러로는 겨우 10개의 사토시밖에 못 사게 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 0.001개, 즉 100만 사토시를 모으고 싶다면 지금보다 나중이 훨씬 더 어렵고 비싸질 거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금 비트코인 1%인 0.001 BTC, 다시 말해 100만 사토시를 사려면 약 770달러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가 되면 지금 770달러에 산 그 금액이 무려 1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사토시를 $770에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10,000가 돼서 그 100만 사토시가 $100,000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런 가격들이 언제 현실이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는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다들 비트코인 1개, 0.1개 혹은 0.01개라도 사려고 한다면 그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이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디피컬티 조정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반감기가 어떤 건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제 생각엔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이른 시점에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겠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가격들은 나중에 보면 그냥 반올림 오차 수준으로 느껴질 겁니다. 2011년 2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만 있어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1면 비트코인 1개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했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이 $100였을 때도 1개를 $100에 살 수 있었어요. 그때도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죠. 2017년 비트코인이 $10,000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1, $2, $5로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게 0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할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면 그건 결국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거나 도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예측이 맞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 가진 비트코인을 전부 팔았는데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똑같은 수량을 다시는 못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선택을 후회하며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1개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판다면 10년 후 다시는 비트코인 1개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팔고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는 그만큼의 수량을 되살 수 없을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자산입니다. 한번 비트코인을 팔면 다시는 그걸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려면 누군가를 설득해서 그 사람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가격이 당신이 팔았던 그 시점보다 더는 내려오지 않는다면요? 만약 비트코인을 팔 거라면 그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깊이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시야를 넓혀서 전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팔고 다시 사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될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런 하락장은 정말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의 저축이 더 큰 구매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늘 그렇듯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사고 그리고 편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상을 4년 뒤에 다시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멀리 볼수록 그만큼 더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8년 안에 비트코인의 구매력은 지금 $77,000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12년 후쯤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0 이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90%나 하락할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한정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 수단으로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화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태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도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0%, 30%, 40% 하락이 온다고 해서 겁먹고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50%, 60% 혹은 100%, 200% 상승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해요. 가능한 한 오래 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정말 큰 충격과 급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자, 트럼프 1기 때를 잘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테슬라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1기 때 무려 16배 상승을 했는데요.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당시도 그 관세 전쟁이 지금처럼 있었죠. 그래서 관세 전쟁 초입 그리고 관세 전쟁 완화, 트럼프 임기 말 이거를 추정을 해서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과연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영상 처음 두 개 번역 영상을 보셨는데 제 첫 번째 영상은 M7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그 관세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지만 현재 저렴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M7의 기술주들이 앞으로 관세 전쟁이나 이런 여파는 받겠지만 결국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자, 이런 시각을 한번 봤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라자소니의 영상으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있는데 자, 이게 결론은 변동성은 매우 심하지만 비트코인의 앞으로 4년, 8년, 12년 뒤의 결과값은 매우 다를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은 가장 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매입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2,100만 개의 제한된 물량과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미국 정부의 그 과도한 부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하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정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 1기 때 그 관세 전쟁 여파와 테슬라 주가 자 자세히 좀 살펴보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6달러 그 10달러대에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주가가 16배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16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 2017년 1월 20일 취임했는데 관세 전쟁 시작할 때 한 20달러 정도 됐었고 관세 전쟁이 이제 완화가 된 시점이 2018년 3월에 시작해서 2020년 1월 그래서 당시에 한 34달러 1.5배 정도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 체결로 이제 종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2021년 1월 20일 임기 말에는 무려 테슬라 주가가 283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중간에 있었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6배 정도 상승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상대로 해서 현재 트럼프 2기에 대입을 해보면 트럼프 1월 20일 취임할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한 424달러를 기록했는데 관세 초기에 그러니까 4월 2일 전후로 한 221달러 정도를 기록했죠. 그리고 1기와 비교해보면 관세 완화 시점을 2027년 1월 20일까지 약 2개월 미만으로 보는데 자, 이렇다 하더라도 이 424달러가 여기서 이제 150% 정도를 주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임기 말에는 424달러가 1기 때처럼 10배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한 4,20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5배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캐시우드가 예상한 대로 2,6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기 때와 비교해 보면 2기 때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는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 여기에 더해서 옵티머스 봇이 나오는 빅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1기 때 단순히 전기차로 접근한 테슬라 주가 상승률 당시에도 16배가 올랐지만 우리가 트럼프 2기 때를 좀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트럼프 지금 관세 전쟁 2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최근에 유예된 이유까지도 좀 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1기 때 그 2017년, 21년 사이에 당시 관세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 등 제한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했는데 당시의 관세율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산 제품 최대 25%,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했었고, 자, 이때는 이제 트럼프 1기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트럼프 2기 때는 2025년 이제 출범해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10%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45% 정말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갈지 정말 극적인 타협을 해서 완화가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 이제 그 초유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세를 세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1번과 2번을 보시면 세수 중과를 통해서 부채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관세로 예상되는 세수 중과는 2025년에 1716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가구당 소득은 반면에 1280달러가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은 미국이 나이키 신발을, 중국이 제조하는 나이키 신발을 미국 노동자가 그 제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미국은 결국은 잘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현재 미국은 M7 기업, 여러분,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자, 구글, 다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 포함해서 다 미국 기업이죠. 이 기업들은 AI를 선도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첨단 분야를 달리는 바로 그 혁신적인 기업들인데, 자, 이 기업을 놔두고 제조업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시장 논리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그 미국을 추격해 와서 미국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지금 글로벌 넘버원을 위협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벌고 또 미국의 산업을 탄탄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는 트럼프 2기 때는 공화당의 의회 통제력이 강하고 더 강력한 지지 속에서 출범이 됐는데, 현재는 이런 게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이슈가 있어서 결국 선거를 이기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올해 상반기 정도가 이제 제일 고비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관세 정책은 좀 완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긴 독재 정부가 아니라 그 4년 선출 정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마지막 임기라고 하지만 지금 그 상하원 의원들은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의 일정 부분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관세 정책은 일정 부분에선 봉합돼서 결국은 미국이 취할 건 취하고 결국은 중국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확대가 됐는데, 여기서 마냥 지금 그래도 그 미국 정부와 소위 맞짱을 떠서 끝까지 이길 수는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합의할 수밖에 없다. 적당한 선에서.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더 살펴보면, 자, 미국의 국가 부채액이 현재 36조 달러인데요. 여러분, 36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에서 3조 왔다 갔다 거리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기업들 10개의 그 시총 규모와 맞먹는 규모니까 국가 부채액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국가 부채 36조의 연간 이자만 1조 달러인데요. 자, 1조 달러는 지금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가 안 되죠. 자, 테슬라 시총 하나 정도의 그 대출 이자
부채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자, 이 상태로 놔두면 그 국가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입보다 세수 수입보다 그 지출 나가는 분야가 더 많죠. 과도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국방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경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돈의 흐름을 보면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 부채 증가 이유는 세 가지인데 먼저 코로나19라는 이제 전 세계적 재앙에 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또 복지에 대해서 의료 보장,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이게 이제 그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전 정부의 그 부채 축소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세 수익 활용화하는 거고, 자, 일론 머스크의 도지위원회를 통한 당초에는 2조, 근데 타협해서 지금 1조 달러를 2025년 5월까지 줄이겠다. 자, 이렇게 이제 절박하게 지금 다가서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역풍을 맞더라도 결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 자, 죄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그 중국, 베트남 싼 데로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마스크 하나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세를 통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과도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큰 틀에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조지 부시 때는 그 국가 부채가 5조였는데 이게 부시 대통령 임기 말에는 12조 원으로 껑충 늘어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빚이 6조나 늘어난 거죠. 그리고 버락 오바마 역시 취임 초에는 11조였는데 취임 말에는 임기 말에는 20조 무려 8.3조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시 대공황 그리고 부시의 세금 감면 그리고 국방비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증가된 원인이었고요. 조지 부시 때는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국방비 등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게 됐죠.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취임 초에는 그 20조였는데 취임 말에는 27조로 7조가 증가가 됩니다. 자, 이때는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국방비 지출 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조 바이든 때는 무려 한 약 9조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 취임 초에는 27조였는데 임기 말에는 36조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19 구제책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갔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보조금 같은 게 들어갔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가 이제 중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36조라는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데 자, 과연 이 수준에서 끝날지 예정처럼 한 40조를 넘겨버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레리 핑크 회장의 지금 프로필, 왜 생뚱맞게 이 프로필을 가져왔냐? 지금 레리 핑크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과 함께 금융계를 움직이는 큰 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주가가 떨어지는 걸 싫어하고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고 특히 트럼프 1기 때 주가가 흔들렸죠. 그래서 뼈아프게 패배했죠. 그래서 결국은 연임에 실패하게 된 원인인데 그래서 이 레리 핑크 회장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친암호화폐 인사하면서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의 회장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블랙록을 공동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자, 대단한 인물이죠. 자, 이분이 하는 얘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봉만 해도 연간 2,694만 달러고 재산은 약 3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요. 자, 이 레리 핑크 회장 블랙록을 1988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블랙록이 처음부터 1위 자산운용사가 아니었죠. 그런데 기술혁신, 알라딘이란 기술혁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 ESG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ESG 용어를 최초로 만들고 선도한 분이 바로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랙록이 현재 11조를 굴리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미국의 국가부채가 36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국가부채의 3분의 1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바로 블랙록인데요. 자, 이 블랙록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블랙록이 지금 ETF 분야에서 굉장히 선두인데 여러분 그 iShares ETF 잘 들어보셨 분이 많으실 텐데 전 세계 3분의 1을 지금 기여하고 있고 최근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IBIT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블랙록과 뱅가드, 피델리티가 전 세계 1등, 2등, 3등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자, 뱅가드는 참고로 ETF를 창시한 뱅가드 창업주. 그래서 이제 2위가 됐고요. 자, 블랙록 11조, 뱅가드가 9조, 피델리티. 여러분,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죠. 자, 이게 바로 피델리티 운용사에서 만든 펀드입니다. 그래서 4.9조. 자,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특징은 모두 조용하게 물밑에서 비트코인에 관련한 준비,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거를 이 세 개 회사는 잘 알고 있는데 뱅가드만 빼고요. 자, 근데 뱅가드도 최근에 그 친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죠.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요거 테슬라와 비트코인 항상 제가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관세 발표는 49년 금융 영역에서 상상하지 못한 규모였다. 맞는 말입니다. 자, 대부분 CEO가 미국 경제가 이미 리세션에 있다고 본다. 자, 리세션 얘기가 나올 때는 이미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 있고 앞으로가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침체가 지나면 결국 호황이 오니까요. 자, 그리고 관세는 달러 약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단기적으로 경제 불안정을 키운다.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같은 메가 트렌드 투자 기회가 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지배적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죠. 결국은 미국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잘하는 AI, 인공지능, 로봇, 혁신적인 기업에 집중해야지 나이키 신발 만드는 데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를 뒤집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관세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이 두 사람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운다는 것은 잘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앞으로 관세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코멘트를 볼 수가 있죠. 이미 침체가 온다. 자,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자, 주가가 박살이 나면 당장 그 트럼프를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자, 미국은 특히 401k 그 연금이 대부분 그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시민이 적은 돈 넣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단기 충격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몇 개월째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렵겠죠.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전망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자, 빌 에크먼도 뛰어난 그 억만장자인데요. 자, 완곡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경제적 핵겨울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핵겨울이라는 강력한 용어가 나왔죠.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틀 뒤에 관세 유예 결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시타텔 CEO 관세는 큰 정책 실수다. 그리고 스탠리 드래켄밀러, 자, 이분은 전설적 인물인데 이분은 10% 이상의 관세는 지지하지 않는다. 자, 보편 관세 정도가 10%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드래켄밀러가 어떤 인물이냐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전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이분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의 토시를 달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바로를 잡아서 나바로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인데 나바로는 진짜 멍청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멍청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워낙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세 정책이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세심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바로가 조금 이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이제 베센트가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바로와 그 트럼프 그 머스크가 논쟁을 벌이면서 결과적으로 그 X를 통해서 논쟁이 오고 갔죠. 그러면서 이 논쟁의 결과는 트럼프는 이 논쟁에 대해서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스콧 베센트가 이제 그 나바로 대신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결국은 90일 관세 유예가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는데 이 결과값이 어떤지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 경제 성장 저해, 리세션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를 하자. EU와 미국 간 제로 관세 자유무역제도 추진하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거 굉장히 좋은 언급이다. 굉장히 똑똑하게 언급한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킴벌 머스크도 트럼프의 동생이죠. 형을 지원 사격하고 있죠. 관세는 소비자에게 영구적 세금이다.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수입물품이 올라가면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결국은 내가 그 더 비싸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200만 원에 살 거를 500만 원에 산다고 하면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관세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 유예가 결국은 발표가 되었죠. 그 배경에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국채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됐죠. 자, 국채가 원래는 그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 10년물, 30년물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자, 주식과 국채 동반 하락으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국은 시장이 붕괴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히 이게 4월 8일과 9일에 심화가 돼서 깜짝 놀란 트럼프가 결국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이상징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시장의 약점을 잡혔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세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상징후가 이제 발견되자마자 결국은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고 지금 기본관세 10% 유예하고 중국 정부 145%는 즉시 시행을 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협상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도 변동성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그 스콧 베센트가 4월 9일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스템적 문제는 없다. 시장을 진정시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트럼프도 채권 시장은 까다롭다. 지금은 아름답다. 그러면서 관세 유예로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관세가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또 관세가 90일 유예로 협상 여지를 확보한 만큼 디테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데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게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 비감독 FSD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비감독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2025년 6월 오스틴 비감독 FSD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자, 모델 3Y 중심으로 내부 차량을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현재 계속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이 지오펜싱 적용을 해서 오스틴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진행되는 건데 머스크는 일단 안전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 자, 이게 성공하면 연말 내 미국 내로 그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25년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그 가장 중요한 이슈로 현재 이 6월 이벤트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죠. 자, 그런데 중국의 그 테슬라 FSD 진행 사항을 좀 점검해 보면 중국은 그 각종 테슬라 FSD를 사용한 유저들이 넘사벽이다. 샤오펑 비교도 안 된다. BYD 정말 그 중국이 이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 테슬라 FSD의 치명적인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샤오펑이 여대생 3명 사망사고가 나왔죠. 자, 그래서 유럽과 글로벌 진행 사항도 좀 살펴보면 유럽은 지금 그 자율주행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비감독 FSD는 2026년 이후에 영국에서 지금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 2025년 말 감독 FSD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호주와 일본은 규제 지연으로 2026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는 중국에서 그 완전하게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과 글로벌도 지금 2026년 전후로 테슬라 FSD가 잘 장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 기술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은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그동안 확보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리얼월드 AI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샤오펑, BYD,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은 테슬라 수준과 비교하면 과연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인데 반해서 다른 기업들은 그 라이다 기반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도 뒤늦게 BYD와 샤오펑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테슬라식으로 따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 이거는 지금 시장의 관세 이슈 여러 가지에 묻혀서 지금 그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만이 테슬라의 본질적인 이런 자율주행이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테슬라 FSD 자율주행 실제 그리고 모델 Y 주니퍼에 장착된 자율주행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은 테슬라의 그런 해자 이미 강력하게 구축돼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폭발적인 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 나스닥은 5,500이었는데 관세 이슈 때는 7,200이었고 결국 임기 말에는 13,000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2기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2기를 추정을 해보면 트럼프 2기에 나스닥은 2만에서 출발했지만 관세 전쟁 초입 4월 달에는 17,000까지 밀렸고 자 임기 말에는 이 별표를 해놨는데 도지의 그 1조 달러의 예산 삭감 그리고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각종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리쇼어링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다면은 결국은 그 나스닥 지수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무엇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취임 초보다 취임 말에 주가가 좋아야 된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그 트럼프 대통령 1기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최소한 10배 정도의 가능성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 앞서 인터뷰 영상 번역본을 보셨지만 지금 M7 주식 위주로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위주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기 때처럼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혼란기를 잘 활용해서 저가 매수로 수량을 잘 지키면서 일정 부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려간다면 여러분의 그러니까 29년 4, 5년 그러니까 2029년 30년 앞으로 우리 경제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해인데요. 자, 이때 좋은 경제 독립의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